이야기가 마음의 위로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클릭 한 번이 저희가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더 많은 분들이 이 평화로운 밤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주변의 소중한 사람에게 이 이야기를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삶에도 늘 따뜻한 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 밤은 깊었습니다. 마을은 온통 달빛에 잠겨 은빛으로 반짝였습니다. 하지만 그 빛은 풍요의 빛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르고 갈라진 논바닥을 차갑게 비추는 서늘한 빛이었습니다. 칠수칠로우는 방 안의 어둠 속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낡은 창호지 문을 넘어 저 멀리 희미하게 빛나는 자신의 작은 논두렁에 머물렀습니다. 방 안에서는 어머니의 마른 기침 소리가 간헐적으로 들려왔습니다. 콜록 콜록 소리는 애처롭고 가늘었습니다. 그 소리가 들릴 때마다 칠수의 어깨는 자신도 모르게 움츠러 들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얇아진 이불을 어머니의 어깨까지 조심스럽게 끌어당겼습니다. 어머니는 잠결에도 힘겨운 숨을 내쉬었습니다. 칠수는 어머니의 앙상해진 손목을 보았습니다. 가뭄은 사람을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칠수를 어수룩한 칠수라고 불렀습니다. 말수가 적고 행동이 느리고 남들처럼 약삭 빠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놀림에도 그는 그저 바보처럼 웃어 보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칠수는 어수룩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저 마음이 너무 깊어 생각이 많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가장 깊은 곳에는 아픈 어머니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후 칠수에게는 어머니가 세상의 전부였습니다. 그는 다시 문가로 가앉았습니다. 달빛이 마당을 하얗게 비췄습니다. 마당 한쪽에는 텅 빈 쌀독이 달빛을 받아 차갑게 빛났습니다. 가뭄은 벌써 3달째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무심하게도 맞기만 했습니다. 비를 기원하는 제사도 여러 번 지났지만 용왕님은 귀를 막은 듯 했습니다. 노는 거북이 등껍질처럼 쩍쩍 갈라졌습니다. 애써 심은 모들은 뿌리를 내리기도 전에 누렇게 타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의 얼굴에도 그늘이 깊어졌습니다. 하지만 칠수에게는 또 다른 근심이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한숨 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며칠 전 김대감의 하인이 다녀갔습니다. 그는 비단 옷을 입고 칠수의 초라한 툇마루에 서서 빈 문서를 흔들었습니다. 이번 가을 거디까지 빚을 갚지 못하면 이 손바닥만 한 땅도 넘겨야 할 것이야. 어머니는 그날 이후로 기침이 더 심해졌습니다. 저 땅은 아버지가 피땀으로 일군 가족의 목숨줄이었습니다. 칠수는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그는 밖으로 나왔습니다. 밤 공기가 차가웠지만 그의 속을 식혀주기에는 부족했습니다. 그는 논두렁을 향해 천천히 걸었습니다. 발밑에서 마른 흙이 부서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달빛 아래 죽어가는 벼들이 그림자처럼 누워 있었습니다. 칠수는 논 한가운데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는 흙 한 줌을 손에 쥐었습니다. 흙은 온기 하나 없이 바싹 말라 손가락 사이로 힘없이 흘러내렸습니다. 하늘이시여, 그의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칠수의 머릿속에 이상한 생각이 스쳤습니다.
그것은 꿈도 환상도 아니었습니다. 마치 아주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사실처럼 선명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벼포기를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달빛에 의지해 그는 잎사귀 뒷면을 살펴보았습니다. 물만 부족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잎사귀에는 눈에 보일 듯 말 듯한 작은 벌레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그저 가뭄 때문에 생긴 것이라고 치부했습니다. 하지만 칠수의 머릿속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것은 병이다. 물이 없어서 약해진 틈을 타 벼의 즙을 빨아먹는 벌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진드기! 아니, 이건 멸구. 이상한 말이었습니다. 칠수 자신도 생전 처음 들어보는 단어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것이 맞다고 느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저 멀리 산기슭 어딘가에 이 벌레들이 싫어하는 독한 풀이 자라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 풀을 빻아서 물에 타서 뿌리면 칠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수룩하던 그의 눈빛이 달빛 아래 그 어느 때보다 깊고 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방금 자신이 주인 흙이 아니라 그 흙 속에서 보이지 않는 생명체들이 움직이는 것을 느끼는 듯 했습니다. 이것은 칠수의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안에 잠자고 있던 혹은 먼 시간 저편에서 건너온 어느 기억이었습니다. 어머니의 기침 소리가 바람을 타고 들려왔습니다. 콜록! 콜록! 칠수는 손에 묻은 흙을 털어냈습니다. 그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행동은 여전히 느렸지만 그 안에는 이전에는 없던 단단함이 실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아무도 듣지 못하는 작은 다짐이었습니다. 그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달빛을 따라 산 쪽으로 그 이상한 기억이 이끄는 곳으로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마을은 깊은 잠에 빠져 있었고 오직 밤이슬과 귀뚜라미 소리만이 칠수의 첫걸음을 배웅하고 있었습니다. 밤은 여전히 고요하고 평화로웠습니다. 달빛을 따라 산길에 접어든 칠수는 곧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의 머릿속을 맴돌던 기억은 독한 풀이 있다는 것까지는 알려주었지만 그 풀이 정확히 무엇인지 산 어디에 있는지는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칠수는 그저 막막한 산의 어둠을 마주하고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이슬이 맺혀 옷깃이 젖어왔습니다. 그는 집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어머니의 기침소리가 다시 귓가를 파고들었습니다. 밤사이 어머니의 기침은 더 심해졌습니다. 콜록콜록 쇠를 긁는 듯한 소리가 칠수의 가슴을 찢었습니다. 날이 밝자마자 칠수는 어머니를 위해 묽은 죽을 끓였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그것마저 제대로 넘기지 못했습니다. 칠수의 마음은 타들어갔습니다. 그때 또다시 그 느낌이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벌레 멸구가 아니었습니다. 어머니의 기침을 먹게 할 약초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산, 바위 틈, 보라색 작은 꽃. 그는 어렴풋한 이미지를 붙잡고 마을에서 가장 오래 산 최 노인을 찾아갔습니다. 최 노인은 툇마루에 앉아 곰방대를 물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혹시 산 바위 틈에 자라는 보라색 꽃, 기침에 좋은 약초를 아십니까? 최 노인은 눈을 가늘게 뜨고 칠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자네가 약초는 어찌 그런 귀한 풀을, 글쎄다
노인은 한참을 생각하더니 곰방대를 털며 말했습니다. 그런 기이한 풀은 산처녀나 알까 모르겠네. 산처녀라니요? 저기 산기슭 오두막에 사는 복순 이 말일세. 마을 사람들이 다 바보 처녀라고 놀려도 산에 대해서는 귀신 같다더군. 죽은 나무도 살린다나 복순, 칠순은 그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마을 아이들이 돌을 던지며 놀리던 늘 흑투성이 옷을 입고 다니던 그 처녀였습니다. 칠수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곧장 산 기슭으로 향했습니다. 복순의 오두막은 마을과 숲의 경계에 아슬아슬하게 걸쳐 있었습니다.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한 귀틀집이었습니다. 칠수가 오두막 근처에 다다랐을 때 그는 인기척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거기 누구 있나요? 조용한 목소리가 오래된 참나무 뒤에서 들려왔습니다. 칠수가 그쪽으로 다가가자 작은 체구의 처녀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복순이었습니다. 그녀는 칠수가 생각했던 것과는 달랐습니다. 눈은 맑았고 표정은 고요했습니다. 바보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방금 전까지 참나무에 귀를 대고 마치 나무의 이야기를 듣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무슨 일이신가요? 복순이 경계하며 물었습니다. 칠수는 남들처럼 그녀를 비웃거나 놀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자신의 방식대로 천천히 그리고 진심을 다해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많이 아프십니다. 기침이 멈추질 않아서 혹시 바위 틈에 자라는 보라색 꽃 약초를 구할 수 있을까 해서 왔습니다. 복순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두 가지 이유에서였습니다. 첫째는 바위 틈 보라색 꽃은 아주 귀하고 찾기 어려운 약초였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칠수 때문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칠수를 어수룩한 칠수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지금 복순이 본 칠수는 달랐습니다. 그의 눈은 어수룩하지 않았습니다. 슬픔과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그 밑바닥에는 이상하게도 깊고 맑은 빛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어딘가 변한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칠수는 자신을 바보 처녀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복수는 잠시 칠수를 바라보다가 말없이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지게에 막대를 집어 들었습니다. 따라오세요. 복수는 칠수를 데리고 산을 올랐습니다. 그녀는 길이 없는 곳으로 성큼성큼 걸었습니다. 칠수는 농사일로 다져진 다리였지만 그녀를 따라가기가 벅찼습니다. 그녀는 마치 산의 일부인 듯 했습니다. 산 중턱, 볕이 잘 드는 바위 절벽에 이르자 그녀가 멈췄습니다. 저기, 그녀의 손가락 끝에 칠수의 기억 속에 있던 바로 그 보라색 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복수는 조심스럽게 절벽을 타고 올라가 뿌리가 다치지 않게 약초를 캐냈습니다. 흙냄새와 함께 맑은 약초 향이 코끝을 스쳤습니다. 이것을 잘 다려 드리세요. 불 조절이 중요합니다. 그녀는 차분하게 약을 다리는 방법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오두막으로 돌아오는 길, 칠수는 묵묵히 걸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복순의 오두막 지붕 한쪽이 허술한 것을 보았습니다. 지난밤 바람에 집단이 날아간 듯 했습니다. 복순이 약초를 다듬어 칠수에게 건네주러 간 사이 칠수는 말없이 마당의 볏짚 더미로 향했습니다. 그는
성인 남자의 힘으로 볏짚을 한 움큼 크게 엮어냈습니다. 그리고는 성큼성큼 지붕으로 올라갔습니다. 복순이 약초 꾸러미를 들고 나왔을 때 그녀가 본 것은 지붕 위에서 묵묵히 이형을 엮고 있는 칠수의 넓은 등이었습니다. 그는 느렸지만 빈틈없이 꼼꼼하게 지붕을 수리하고 있었습니다. 복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칠수가 지붕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는 손을 털며 복순이 내민 약초 꾸러미를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칠수가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복순이 말했습니다. 무엇이 고마운 것인지 두 사람 다 묻지 않았습니다. 칠수는 약초 꾸러미를 소중히 품에 안고 산을 내려갔습니다. 그의 발걸음에는 희미한 희망이 실려 있었습니다. 복수는 비바람에도 끄떡없을 만큼 단단해진 지붕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칠수가 사라진 길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산기슭의 조용한 오두막에는 맑은 새소리와 함께 두 사람의 말없는 믿음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칠수는 약초 꾸러미를 품에 안고 단숨에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는 복순이 알려준 방법 그대로 정성을 다해 약을 다렸습니다. 아궁이에 불을 지피는 칠수의 손길은 느렸지만 그 어느 때보다 신중했습니다. 흙으로 빚은 약탕기 안에서 보랏빛 약초가 뭉근하게 끓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은은하면서도 맑은 향이 방안을 채웠습니다. 어머니는 그 향기 속에서 힘겹게 눈을 떴습니다. 칠수는 조심스럽게 약을 시켜 어머니에게 올렸습니다. 어머니, 약입니다. 천천히 드셔보세요. 어머니는 아들의 정성을 보며 힘겹게 몸을 일으켰습니다. 따뜻한 약물이 목을 타고 천천히 넘어갔습니다. 그날 밤 칠수는 뜬 눈으로 어머니 곁을 지켰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새벽녘이 되자 쇠를 긁는 듯 하던 어머니의 기침 소리가 눈에 띄게 잦아들었습니다. 숨소리도 한결 편안해 보였습니다. 칠수는 어머니의 고른 숨소리를 들으며 가슴속을 짓누르던 돌덩이 하나가 내려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틀이 지나자 어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나 묽은 죽이라도 드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칠수야, 그 산 처녀가 용한 게야. 아니면 우리 아들 정성이 하늘에 닿은 게야. 어머니는 아들의 손을 잡으며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칠수는 그저 말없이 웃을 뿐이었습니다. 이것은 기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칠수에게는 확신이었습니다. 바위 틈의 보라색 꽃, 그 어렴풋한 느낌이 틀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날부터 칠수는 변했습니다. 겉모습은 여전히 어수룩한 농부였지만 그의 내면은 단단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 이상한 기억들을 더 이상 두려워하거나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것을 믿기로 했습니다. 가장 시급한 문제로 그의 생각이 돌아왔습니다. 바로 죽어가는 벼와 빛 문서였습니다. 그는 다시 논으로 나갔습니다. 이번에는 그저 한숨을 쉬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논두렁에 엎드려 벼포기를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그의 눈에 지난밤 달빛 아래서 보았던 그 멸구가 보였습니다. 쌀알만한 벌레들이 벼 위의 즙을 빨아먹고 있었습니다. 가뭄으로 약해진 벼들은 이 작은 공격에도 속수무책으로 쓰러져 가고 있었습니다. 독한 풀, 벌레가 싫어하는 냄새,
첫 번째 기억이 다시금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독하다. 냄새가 강하다. 태양 아래서 잎이 반짝인다. 칠수는 머릿속에 떠오르는 단서들을 조합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것이 무슨 풀인지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가 아는 것은 오직 산과 들뿐이었습니다. 산, 산의 모든 것을 아는 사람. 칠수의 머릿속에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복순이었습니다. 그는 이번에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칠수는 집 창고를 뒤져 얼마 남지 않은 귀한 보리쌀 한 줌을 작은 자루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산 기슭으로 향했습니다. 복수는 오두막 앞 텃밭에서 묵묵히 김을 메고 있었습니다. 칠수가 고쳐준 지붕은 짱짱하게 햇볕을 받고 있었습니다. 칠수의 발걸음 소리에 그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는 칠수를 보고도 놀라지 않았습니다. 마치 그가 올 줄 알았다는 듯이 고요한 눈빛으로 그를 맞았습니다. 어머니는 좀 어떠신가요? 복순이 먼저 물었습니다. 그냥 그런 느낌이 든다는 식의 얼핏 들으면 정말 바보 같은 소리였습니다. 복수는 칠수의 이야기를 묵묵히 끝까지 들었습니다. 이야기가 끝났을 때 복수는 칠수를 비웃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는 심각한 표정으로 무언가를 골똘히 생각했습니다. 독하고 냄새가 강하고 벌레가 싫어하는 것. 그녀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있어요. 그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할아버지가 그녀는 어릴 적 자신을 돌봐준 약초꾼을 그렇게 불렀습니다. 1000가지 병을 고치지만 한 방울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고 하신 나무가 있어요. 잎사귀를 빻으면 지독한 냄새가 나죠. 그리고 아주 매운 것도 도움이 될 거예요. 그녀는 마치 칠수의 이상한 기억을 원래 알고 있었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답했습니다. 칠수의 눈이 빛났습니다. 그것이 어딥니까? 따라오세요. 하지만 조심해야 해요. 정말 독한 것들이니까. 복수는 다시 지게 막대를 집어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칠수에게서 받은 보리쌀 자루를 오두막에 소중히 넣어두고 나오는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칠수는 복순의 뒤를 따랐습니다. 이번에도 그녀는 길이 없는 숲속으로 거침없이 걸어 들어갔습니다. 칠수는 그녀의 작은 등이 이 척박한 땅에서 유일하게 자신을 믿어주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햇살이 나뭇잎 사이로 부서져 내렸습니다. 숲에서는 흙냄새와 함께 알 수 없는 독한 풀의 냄새가 희미하게 풍겨오는 듯 했습니다. 희망의 냄새였습니다. 복수는 칠수를 데리고 사람의 발길이 거의 닿지 않는 깊은 골짜기로 향했습니다. 이슬을 머금은 풀잎이 두 사람의 바짓가랑이를 적셨습니다. 한참을 올라가자 복순이 덤불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아, 이 나무예요. 그녀가 가리킨 곳에는 칠수도 알고 있는 나무. 하지만 한 번도 눈여겨보지 않았던 멀구슬나무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나무 열매를 그냥 새들만 먹는 거라고 알죠. 하지만 할아버지는 이 잎사귀와 껍질이 속을 뒤집는 독이라고 하셨어요. 절대 입에 대면 안 된다고요. 그녀는 또 다른 쪽을 가리켰습니다. 그곳에는 야생 덤불 사이에 숨겨진 작은 땡초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건 보기만 해도 눈물이 나는 불타는 열매예요. 칠수의 기억이 속삭였습니다. 맞아. 멀구슬나무의 아자디라크틴 캡사이신. 칠수는 자신이 모르는 단어들을 속으로 되뇌었지만
그것이 정답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칠수는 힘을 써서 멀구슬나무 껍질을 벗기고 잎사귀를 한가득 땄습니다. 복수는 여린 손으로 맵고 작은 땡초들을 따 모았습니다. 해 진력이 다 되어서야 두 사람은 지게 가득 독한 풀들을 싣고 산을 내려왔습니다. 칠수의 집은 어머니가 쉬고 계셨기에 그들은 자연스럽게 복순의 오두막 마당으로 향했습니다. 그들은 커다란 돌절구에 나무 껍질과 잎사귀, 붉은 고추를 쏟아 부었습니다. 칠수가 묵직한 절구꽁이를 들었습니다. 쿵, 쿵, 쿵. 느리지만 힘있는 소리가 고요한 산기슭을 울렸습니다. 절구꽁이가 내려쳐질 때마다 지독하고 매캐한 냄새가 사방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것은 흙냄새도 약초 냄새도 아니었습니다. 눈을 따갑게 하고 코를 찌르는 아주 기이한 냄새였습니다. 그때 마을에서 땔감을 구하고 내려오던 마을 사람 몇몇이 그 냄새를 맡고 오두막 쪽을 기웃거렸습니다. 그들의 눈에 믿기지 않는 광경이 들어왔습니다. 어수룩한 칠수와 바보 처녀 복순이 해가 다 졌는데도 마당에 앉아 무언가를 찍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니, 저 두 바보가 지금 뭘 하는 게야? 냄새 좀 맡아보게. 저게 무슨 해괴한 짓이람. 쯔쯔, 칠수저놈, 가뭄에 넋이 나갔나 보군. 변은 다 죽어가는데 저기서 저 처녀랑 풀만 찍고 있으니 사람들의 비웃음과 수근거림이 칠수의 귀에도 들렸습니다. 하지만 칠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묵묵히 절구꽁이에 힘을 실을 뿐이었습니다. 쿵, 쿵, 쿵. 복순 역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늘 그래왔다는 듯 사람들의 시선에 초연했습니다. 그녀는 그저 빠진 재료들을 긁어 모아 커다란 옹기 항아리에 담을 뿐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그들 뒤로 거만한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이게 다들 모여서 무슨 구경들인가? 김대감 댁의 마름이었습니다. 그는 빚 독촉을 하러 칠수의 집에 갔다가 허탕을 치고 내려오던 길이었습니다. 마름은 코를 킁킁 거리더니 두 사람을 보고는 경멸스럽다는 듯이 웃었습니다. 이게 누군가 했더니 칠수자네 아닌가. 빚 갚을 궁리는 안 하고 여기서 계집이랑. 이게 무슨 냄새야. 마름이 항아리 속을 들여다보려 하자 칠수가 처음으로 절구꽁이를 멈추고 일어섰습니다. 그는 마름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느렸지만 단호한 움직임이었습니다. 칠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은 어수룩한 눈이 아니었습니다. 그 눈은 이것은 내 것이다! 라고 이 여자를 건드리지 말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었습니다. 마름은 자신보다 머리 하나는 더 큰 칠수의 기세에 주춤했습니다. 이놈이 빚진 놈이 눈에 뵈는 게 없구나. 좋아, 칠수. 보름이다. 보름 안에 빚을 갚지 못하면 내 놈의 어미와 함께 길바닥에 나앉게 될 줄 알아라. 마름은 그렇게 소리치고는 침을 퇴뱉고 돌아섰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 흩어졌습니다. 오두막 마당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오직 지독한 냄새와 칠수와 복순 두 사람만이 남았습니다. 칠수는 다시 묵묵히 절구꽁이를 들었습니다. 복순은 항아리에 물을 길어다 부었습니다.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비웃음도 협박도 그들의 일을 멈추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둥근 달이 떠올랐습니다. 달빛 아래 옹기 항아리 속에서는
지독한 냄새를 풍기는 독한 물이 조용히 우러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두 사람의 비밀이었고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칠수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복순의 오두막을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그녀는 마당에 서서 달빛 아래 조용히 항아리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칠수의 마음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밤이슬을 맞으며 꼬박 사흘이 지났습니다. 복순의 오두막 옹기 항아리에서는 더 이상 지독한 냄새가 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맵고 알싸한 기운이 물속에 깊이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칠수와 복순은 그 물을 조심스럽게 물지개에 나눠 담았습니다. 정말 괜찮을까요? 복순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괜찮을 겁니다. 칠수가 대답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이상한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아직 해가 뜨지 않은 새벽 물지개를 지고 칠수의 논으로 향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눈을 피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논은 절망적이었습니다. 칠수의 논뿐만 아니라 마을의 모든 논이 누렇게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멸구런 떼는 가뭄을 타고 더욱 기승을 부렸습니다. 칠수는 묵묵히 물지개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는 복순이 미리 준비해준 대나무를 엮어 만든 조촐한 분무기 동쿠 룰을 들었습니다. 제가 해보겠습니다. 칠수는 독한 물을 조심스럽게 벼포기 하나하나에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복순은 그의 곁에서 묵묵히 물을 날랐습니다. 새벽의 차가운 공기 속에 맵고 쓴 냄새가 퍼져나갔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처절했습니다. 다 죽어가는 논의 정체 모를 물을 뿌리고 있는 어수룩한 칠수와 바보 처녀. 만약 마을 사람들이 보았다면 분명 손가락질하며 욕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그들은 칠수에 얼마 안 되는 논에 비밀의 물을 모두 뿌렸습니다. 이제 기다리는 수밖에요. 칠수가 땀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그날부터 칠수는 매일 새벽 논으로 나갔습니다. 그는 논두렁에 앉아 벼가 아니라 멸구를 살폈습니다. 그리고 이틀째 되던 날, 칠수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벼 포기에 붙어 있던 멸구들이 힘없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새로 날아드는 놈들도 벼에 붙지 못하고 그 지독한 냄새를 피해 달아나는 듯 했습니다. 칠수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기억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기쁨은 잠시였습니다. 벼들은 이미 너무 많이 상해 있었습니다. 독한 물이 벌레는 쫓았지만 죽어가던 벼를 살릴 수는 없었습니다. 칠수의 논은 여전히 누런 빛이었습니다. 칠수는 망연자실했습니다. 빚을 갚을 보름은 다가오는데 희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지친 몸을 이끌고 논두렁에 주저앉았습니다. 바로 그때 그의 눈에 무언가 들어왔습니다. 논 한가운데 모두가 누렇게 죽어가는 그곳에 아주 작은 한 뼘의 땅, 그곳에 있는 벼 서너 포기만이 놀랍게도 푸른 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칠수는 홀린 듯이 논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자 그 차이는 확연했습니다. 다른 벼들은 멸구의 공격에 즙이 다 빨려 시들었지만 이 서너 포기는 꼿꼿하게 서 있었습니다. 멸구조차 이 벼들만큼은 피한 듯 했습니다. 이것은 칠수의 기억이 다시 속삭였습니다. 병충해에 강한 살아남은 종자 GH의
SHAU 이것이 진짜였습니다. 벌레를 쫓는 독한 물이 아니라 이 벼 포기들이야말로 하늘이 내린 희망이었습니다. 칠수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는 아무도 모르게 그 벼 포기들 주위에 작은 나무 막대기를 꽂아 표시해 두었습니다. 이것은 그와 복순 외에는 아무도 알아서는 안 될 비밀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칠수는 복순의 오두막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자신의 작은 방, 낡은 호롱불 밑에 앉았습니다. 그는 낮에 산에서 주워온 향나무 무조 조각을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작은 칼을 들어 밤이 깊어가는 줄도 모르고 나무를 깎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투박한 손은 농기구만 잡던 손이었지만 그날 밤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섬세한 장인의 손길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녁, 칠수는 복순의 오두막을 찾아갔습니다. 그는 손에 따뜻한 군고구마 그런 2개를 품고 있었습니다. 흉년의 군고구마는 쌀 한 톨만큼이나 귀한 것이었습니다. 복순양! 어제 고구마를 구웠는데 어머니께서 가져다 주라고 하셔서 칠수는 어설픈 변명을 하며 고구마를 내밀었습니다. 복수는 따뜻한 온기가 남아있는 고구마를 받아들고는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2 사람은 오두막 앞 툇마루에 나란히 앉아 말없이 고구마를 먹었습니다. 달콤하고 구수한 냄새가 2 사람 사이에 퍼졌습니다. 고요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고구마를 다 먹어갈 때쯤 칠수가 어렵게 품속에서 작은 것을 꺼냈습니다. 그것은 그가 어젯밤 꼬박 세워 만든 나무 비녀리 탐교였습니다. 투박했지만 향나무의 결이 살아있었고 정성으로 깎여 매끄럽게 빛이 났습니다. 복수는 칠수의 거친 손에 들린 나무 비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가진 것이 이것뿐이라 칠수가 어렵게 말했습니다. 복수는 대답 대신 비녀를 받아 들었습니다. 그리고 달빛 아래 말없이 그것을 자신의 머리에 꽂았습니다. 투박한 나무 비녀는 그 어떤 보석보다도 복순의 맑은 얼굴과 잘 어울렸습니다. 칠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복순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칠수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녀가 자신의 마음을 받아주었다는 것을. 그것은 2 사람의 고백이었습니다. 귀신 늪에서 시작된 작은 물줄기는 칠수와 복순의 땀으로 열흘 만에 길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거창한 수로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얼음 팔뚝만 한 좁고 얕은 흙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을 따라 귀신 늪의 맑은 물이 졸졸졸 소리를 내며 흘러내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칠수가 미쳤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놈이 마침내 헛것을 보고 흙을 파더니 이제는 물까지 흘려보내는군. 하지만 칠수는 그들의 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그의 귀에는 오직 저 맑은 물소리만이 들려왔습니다. 물길은 복순의 오두막 뒤편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작은 자투리 땅으로 이어졌습니다. 가뭄으로 돌처럼 굳어있던 땅이 그 물을 천천히 그리고 깊숙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날 밤 칠수는 횃불을 들고 자신의 죽어가는 논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지난번 표시해 두었던 기적처럼 살아남은 푸른 벼 포기들을 조심스럽게 캐냈습니다. 흙 한 줌까지 소중하게 뿌리를 감쌌습니다. 그는 그것들을 복순의 오두막 뒤편,
물길이 닿은 그 축축한 땅에 옮겨 심었습니다. 그것은 모내기라고 부르기에도 초라한 고작 30폭이 남짓한 벼였습니다. 칠수와 복수는 흙탕물이 된 채 나란히 주저앉았습니다.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달빛 아래 물을 머금고 반짝이는 작은 모두를 바라보았습니다. 마을의 모든 논이 죽어가는 지금, 이것은 그들의 유일한 시야이었고 살아있는 모든 것이었습니다. 한편 마을의 사정은 날이 갈수록 나빠졌습니다. 가뭄은 끝이 없었고 멸구떼는 칠수의 논을 넘어 다른 논들까지 휩쓸었습니다. 김대감의 창고는 굳게 닫혔고 백성들의 끼니는 끊긴 지 오래였습니다.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마른 땅 위에 퍼졌습니다. 그날 저녁 복수는 평소보다 더 큰 지게를 지고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녀의 지게에는 쌀이나 보리가 아닌 흙이 잔뜩 묻은 칡뿌리와 더덕, 그리고 이름 모를 산열매들이 가득했습니다. 가뭄에도 불구하고 그녀만이 아는 깊은 산속 그늘진 곳에는 땅의 기운을 머금은 뿌리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것들을 칠수의 집으로 가져왔습니다. 칠수의 어머니는 이미 복순을 산의 은인이라 부르며 쇠약한 몸에도 불구하고 그녀를 반겼습니다. 그날 밤 칠수의 집 아궁이에는 오랜만에 불이 지펴졌습니다. 칠수는 물을 깃고 복수는 능숙한 손길로 뿌리들을 씻고 껍질을 벗겼습니다. 커다란 가마솥에서 칡뿌리와 더덕 그리고 칠순의 집에 마지막 남은 한 줌의 보리가 함께 끓기 시작했습니다. 구수하고 쌉싸름한 향기가 굴뚝을 타고 퍼져나갔습니다. 그것은 죽이었습니다. 어머니, 먼저 드십시오. 칠수의 어머니는 오랜만에 맡아보는 음식 냄새에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나는 괜찮다. 저 소리, 아이들 우는 소리가 들리지 않느냐. 복순이 말없이 일어섰습니다. 그녀는 칠수의 어머니를 바라보았고 어머니는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밤 칠수와 복수는 커다란 죽그릇을 들고 어둠 속을 걸었습니다. 그들은 마을에서 아이가 가장 많고 굶주림이 심한 집을 골랐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소리 없이 그 집의 부엌문 앞에 죽 그릇을 놓았습니다. 똑똑 문을 두드리고는 누구인지 돌아볼 틈도 주지 않고 어둠 속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누구신가? 안에서 문이 열리고 굶주린 아이의 아버지가 나왔습니다. 그는 문 앞에 놓인 뜨거운 김이 피어오르는 죽 그릇을 보고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는 사방을 둘러보았지만 둥근 달만 그를 비출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마을의 네댓집 앞에서 똑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무도 누가 한 일인지 몰랐습니다. 그저 산신령님이 도우셨다고 수군거릴 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마름이 험악한 인상을 하고 칠수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칠수, 오늘이 약속한 보름이다. 쌀은 준비했느냐? 칠수는 묵묵히 마름을 맞았습니다. 그의 손에는 약속한 쌀이 없었습니다. 보다시피 벼는 모두 죽었소. 그럼 땅 문서를 내놔야지. 마름이 소리쳤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시오. 목소리가 들려온 곳은 칠수의 집이 아니라 마을 어귀였습니다. 촌장이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그의 뒤에는 어젯밤 비밀의 죽을 받은 집의 가장들이 함께였습니다. 촌장님, 이게 무슨 일이십니까? 마름이 당황했습니다.
촌장은 마름을 지나쳐 칠수 앞에 섰습니다. 그는 칠수의 어깨를 툭툭 두드렸습니다. 칠수야, 자네가 어젯밤에 한 일은 나중에 묻겠다. 그리고는 촌장은 품에서 작은 쌀자루 하나를 꺼냈습니다. 마름, 칠수의 빚은 이것으로 우선 가름하겠네. 아니, 촌장님 댁에도 쌀이 떨어진 것을 내가 다 아는데 마을의 마지막 남은 공동 비축미일세. 우리는 이 청년과 이 땅을 포기할 수 없네. 김 대감께는 내가 직접 가서 이야기하겠네. 마름은 촌장의 단호한 기세와 그 뒤에 조용히 서 있는 농부들의 눈빛에 눌려 아무 말도 못하고 씩씩거리며 돌아갔습니다. 칠수는 촌장이 내민 쌀자루를 보고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아, 촌장님, 저는 되었다. 촌장이 칠수의 말을 막았습니다. 자네가 어리석은 짓물기를 하는 동안 자네 어미와 저산 처녀가 마을 사람들을 살렸네. 우리는 빚을 진 셈이야. 칠수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어젯밤의 일이 칠수와 복순이 베푼 자비가 오늘 그들을 구한 것이었습니다. 칠수는 복순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촌장 뒤에서 머리에 꽂힌 투박한 나무 비녀처럼 그저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칠수와 복순은 다시 그들만의 작은 논으로 향했습니다. 빚은 해결되었지만 마을의 굶주림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그들의 벼 포기는 맑은 물을 받아들여 며칠 새 눈에 띄게 푸른 기운을 띠기 시작했습니다. 가뭄은 여전했지만 복순의 오두막 뒤편 작은 땅에는 기적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귀신늪에서 흘러나온 물을 먹고 자란 30포기의 벼는 죽음의 땅이 된 마을에서 유일하게 생명을 머금고 있었습니다. 잎사귀는 짙푸른 색을 띠었고 줄기는 단단했습니다. 멸구조차 감히 얼씬하지 못했습니다. 촌장과 비밀의 죽을 맛본 농부들은 더 이상 칠수를 어수룩한 바보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둘 칠수가 파낸 물길을 보러 왔습니다. 그리고 그 물길 끝에 자라나는 푸른 벼를 보았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경이로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칠수, 촌장이 마른 침을 삼키며 물었습니다. 이 벼는 어찌된 일인가? 칠수는 벼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기억이 안의 지식이 속삭였습니다. 칠수는 더듬거렸지만 예전의 어수룩한 말투가 아니었습니다. 벌레를 이겨낸 벼입니다. 그리고 물입니다. 칠수는 괭이를 들었습니다. 그는 촌장과 농부들을 귀신늪에서 흘러나온 물길로 이끌었습니다.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하지만 땅속에 숨은 물도 있습니다. 그 물을 길을 내어 부르면 가뭄에도 마르지 않습니다. 그의 말은 농부의 말이었지만 농부들이 평생 들어보지 못한 이치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들은 칠수가 미친 짓이라 여겼던 흙파기가 실은 치밀하게 계산된 물길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자네 이걸 어찌 알았는가? 촌장이 물었습니다. 꿈에서. 칠수가 잠시 망설이다가 복순을 바라보았습니다. 꿈에서 할아버지가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복순 양이 도와주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복순에게 향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말없이 머리에 꽂힌 나무 비녀처럼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무도 그녀를 바보 처녀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이 얼마나 맑은지, 그녀가 칠수의 어머니를 살린 약초를 얼마나 잘 아는지 사람들은 비로소 보고 있었습니다. 촌장은 지팡이를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우리가 틀렸네. 우리가 두 사람을 틀리게 보았어. 그날 오후 촌장은 마을 회관에 낡은 징을 울렸습니다. 굶주림에 지친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김대감의 말음도 무슨 일인가 싶어 거만한 표정으로 나타났습니다. 촌장이 사람들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굶고 있습니다. 하늘이 우리를 버렸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촌장이 손가락으로 복순의 오두막 쪽을 가리켰습니다. 저곳에 칠수와 복순이가 살려낸 30포기의 벼가 있습니다. 그것은 멸구를 이겨낸 하늘이 내린 씨앗입니다. 사람들이 술렁였습니다. 그리고 이 가뭄에도 마르지 않는 물길이 있습니다. 칠수가 우리가 바보라 부르던 저 청년이 귀신 늪에서 물을 끌어왔습니다. 마름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흥! 고작 벼 30포기로 뭘 하겠다고? 물길이라니? 저게? 닥치게 마름. 촌장이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자네는 김대감의 창고를 지킬 때 이 청년은 마을의 미래를 지켰네. 촌장은 칠수에게 손짓했습니다. 칠수야, 말해보게. 우리는 이제 어찌해야 하는가? 칠수는 수십 명의 눈길 앞에 섰습니다. 그는 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안내 목소리가 그의 입을 통해 흘러나왔습니다. 벼는 30포기뿐입니다. 오래 먹을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내년 봄에 우리가 심을 어머니 씨앗입니다. 어머니 씨앗이라는 말에 농부들의 눈이 빛났습니다. 물길은 더 넓혀야 합니다. 저 벼가 자라는 땅처럼 우리 논도 물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논은 이미 다 죽었네. 한 농부가 소리쳤습니다. 논은 죽었지만 땅은 살아있습니다. 칠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김대감의 땅이 아니라 우리 땅입니다. 지금부터 물길을 파고 땅을 갈아엎고 썩은 짚으로 거름을 만들어야 합니다. 내년 봄, 저 어머니 씨앗이 자랄 땅을 지금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은 농부 칠수가 아니라 마치 책을 줄줄 읽는 학자처럼 논리 정연한 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홀린 듯이 칠수의 말을 들었습니다. 절망에 빠져있던 그들의 눈에 아주 작은 할 일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하늘에서 무언가 떨어졌습니다. 비다! 가뭄이 시작된 이래 처음으로 빗방울이 떨어졌습니다. 장대비는 아니었습니다. 그저 먼지 날리는 땅을 겨우 적셔줄 가랑비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마른 흙이 비를 머금자 짙은 흙냄새가 사방에 피어올랐습니다. 사람들은 닫힌 창고에서 썩어가는 쌀이 아니라 생명을 품은 흙냄새를 맡았습니다. 하늘이 우리를 돕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울부짖으며 괭이와 삽을 들고 뛰어나왔습니다. 그날부터 마을은 변했습니다. 칠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마을 남자들은 모두 칠수를 따라 귀신 늪으로 향했습니다. 그들은 칠수의 설계에 따라 더 넓고 깊게 물길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복순도 더 이상 오두막에 숨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마을 안악들에게 굶주림을 이길 수 있는 산의 뿌리들을 알려주었습니다. 안악들은 그녀를 산의 딸이라 부르며 따랐습니다. 마을 전체가 굶주림 속에서도 희망을 일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중심에는 어수룩한 칠수와 바보 처녀가 서 있었습니다. 그해 겨울은 유난히 길고 추웠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의 마음은 춥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칠수의 설계에 따라 귀신 늪의 물기를 더 크고 단단하게 다듬었습니다. 복순이 알려준 뿌리 식물로 겨우 연명하면서도 썩은 집과 마른 소똥을 모아 거름을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내년 봄 복순의 오두막 뒤편 땅에서 자랄 어머니 씨앗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름은 김대감에게 달려가 이 기이한 소식을 전했습니다. 대감! 마을 것들이 단체로 미쳤습니다. 칠수구 바보놈을 따르며 흙을 파고 있습니다. 김대감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내버려 두어라. 오랜 가뭄 끝에 미처 대비하지 못한 장마가 지난 여름 잠깐 스쳤고 그 습기가 꽉 닫힌 창고 안에서 쌀을 모두 썩게 만든 것이었습니다. 김대감이 금은보화처럼 아끼던 쌀들은 쥐와 벌레의 밥이 된 채 시커멓게 썩어 있었습니다. 대감님, 쌀이 전부. 김대감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가 평생 모아온 부가 욕심으로 꽉 닫아두었던 그 창고 안에서 스스로 무너져 내린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을이 왔습니다. 마을의 노는 황금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칠수와 복순이 처음 시작했던 그 물길이 이제는 마을 전체를 적시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씨앗은 자신을 희생해 수백 배의 나달을 맺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낫을 들고 논으로 향했습니다. 별을 베는 그들의 얼굴에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것은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첫살로 밥이 지어졌습니다. 마을 전체에 구수한 새 밥냄새가 퍼져나갔습니다. 아이들은 굶주림의 울음 대신 배부른 웃음소리를 터뜨렸습니다. 마을은 큰 잔치를 열었습니다. 그 잔치의 가장 윗자리에는 칠수의 어머니가, 그리고 그 옆자리에는 칠수와 복순이 나란히 앉았습니다. 칠수는 더 이상 어수룩한 칠수가 아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마을을 살린 청년이라 불렀습니다. 칠수는 사람들 앞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복순을 향해 돌아보며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촌장님, 어르신들, 제가 이 사람과 평생을 함께하고 싶습니다. 복순은 투박한 나무 비녀가 꽂힌 머리를 수줍게 숙였지만 칠수를 잡은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촌장이 껄껄 웃었습니다. 그래야지 하늘이 맺어준 인연인데 그해 가을이 끝날 무렵 복순의 오두막이었던 작은 초가집에서 조촐한 혼례가 치러졌습니다. 집은 마을 사람들의 도움으로 깨끗하게 수리되었고 마당에는 새 벽시가 가득했습니다. 어느덧 아내의 기억은 칠수의 삶 속에 완전히 녹아들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이 누구였는지 기억하려 애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땅을 아는 농부 칠수였고 복순의 지압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새로 엮은 울타리 앞에 서서 황금빛 추수가 끝난 빈 들판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저 들판은 내년에 더 큰 희망을 품을 것입니다. 복순아! 예, 서방님. 칠수가 복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의 발밑 마른 땅 속에서 겨울을 날 새로운 씨앗들이 고요히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매일 밤 여러분의 편안한 잠자리를 위한 따뜻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